오늘 이야기는 이익을 내는 사장들의 12가지 특징이라는 책의 북튜브입니다. 이 책은 센시오 출판사에서 펴낸 산조 게이아의 책입니다. 산조 게이아는 젊은 시절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다가 140억엔 하나로 약 1,530억 원이라는 부채를 지게 되었지만 8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경영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머리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90%의 회사는 사장의 노력으로 재건할 수 있다. 사장님, 이렇게 경영을 하시니까 회사가 기우는 겁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북하게 느껴지겠지만 나는 나에게 경영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장들에게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한다.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버티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라는 쓴소리를 수없이 해왔다.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소하기는 했지만 매년 8,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다. 도산까지는 아니어도 경영 부진으로 허덕이는 회사는 이보다 몇 배 더 많으며 곤경에 처한 사장도 수만 명은 좋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 그중 90%는 사장이 제대로 노력하기만 하면 재건할 수 있는 회사다. 안타깝게도 경영의 기본이나 핵심을 모르는 탓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거듭하는 사장이 정말로 많다. 지금까지 내가 상담해온 1,200명이 넘는 사장 중에도 낡은 상식이나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히거나 회사 경영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 예로 매출 시장주의를 들 수 있다. 물론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던 행복한 시절도 분명히 있기는 했다. 그러나 지금은 무작정 매출을 높이려고 하면 오히려 그 비용이 이익을 잡아먹는 경우도 많은 시대다. 영업이익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다음 매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오늘날의 경영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장이 현장의 제일선에 서서 지휘해야 한다는 것도 낡은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함께 뛰는 훌륭한 경영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세상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환경이 정신없이 변화하는 오늘날에는 현장 지휘 외에도 사장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5년 후 또는 10년 후 회사의 모습을 구상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숙고하고 결단을 내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사장의 가장 큰 임무다. 한편 무차입 경영, 즉 빚 없이 경영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일본의 경우 비즈니스 기회를 확실히 잡으려면 은행 융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오해, 시대착오적 발상은 그 밖에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런 경영자의 잘못된 믿음이나 아니란 인식은 결정적으로 회사의 체질을 약화시킨다. 물론 중소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잘 안다. 거액의 빚 때문에 고통받다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비관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사장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140억엔 하나로 약 1,530억 원이나 되는 빚더미에 짓눌려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맛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젊어서 나는 아버지가 창업한 산조 코퍼레이션을 물려받아 고베시의 번화가에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했었다. 처음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로 성장했지만 불행하게도 1995년 1월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때문에 하루아침에 총 140억엔이라는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금융위기와 디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8년 만에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회사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게다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빚을 갚은 덕에 개인 자산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다. 그 8년 동안 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비애를 맛봤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죽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부채 지옥에서 탈출할 방법을 끊임없이 궁리하고 도전했다. 그 결과 마침내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것이다. 이후 나는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은행으로부터 140억엔을 빌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과 과다 부채 상태에 빠진 회사를 재건하는 기술 그리고 리스크 해지 방법 등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알 수 없고 그렇기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장의 테크닉을 경영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사장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지금까지 1,200명이 넘는 사장들이 나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 상담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나는 그때마다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일을 시작한 뒤로
나는 중소기업의 가혹한 현실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가령 변호사에게 개인 파산을 권유받았다는 한 사장은 내가 국리 끝에 찾아낸 솔루션을 듣더니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라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회사를 재건하는 데 힘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굳게 다졌다. 나에게는 피를 토하면서 흙바닥을 기어올랐던 경험이 있었기에 생각해낼 수 있었던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다. 또 이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한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 특징 1. 이익을 내는 사장은 업무를 이렇게 한다. 특징 2. 고객보다 열혈 팬을 먼저 만든다. 특징 3. 이익을 내는 사장의 조직 운영법. 특징 4. 이익을 내는 사장이 직원의 의욕을 높이는 법. 특징 5. 어떻게든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특징 6. 이익을 내는 사장이 기회를 만드는 법. 특징 7. 첫째도 이익, 둘째도 이익, 셋째도 이익. 특징 8. 이익을 내는 사장은 돈을 이렇게 다룬다. 특징 9.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쉽게 만드는 방법. 특징 10. 이익을 내는 사장이 후계자를 육성하는 법. 특징 11. 미래는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에 달렸다. 특징 12. 사장이 변해야 회사가 산다. 그리고 본문 내용 중에서 이익을 내는 사장의 마음가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을 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사장은 시간을 쪼개 자신의 일을 처리한다. 나머지 시간에는 회사의 전체적인 사안이나 돌발적인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무엇이든 빠르게 반응하는 사장은 어디를 가든 좋은 인상을 준다. 사장은 무조건 숫자 감각을 높여 놓아야 한다. 특히 최소한의 재무자료는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안일하게 적자 결산을 하지 않는다. 이익이 아닌 매출 목표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영은 위험하다. 아무리 매출액이 높아도 현금이 부족하면 치명적이다. 경영 실적을 통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경영자로서 자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게 한다.